남편의 죽음 이후 빚더미에 올라 단칸방으로 내몰린 65세 박연희. 생계를 위해 선택한 강남 대저택 가사도우미 첫 출근 날 현관문을 열고 나타난 사람은 죽은 줄 알았던 남편 서광민이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 3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살며 신분까지 바꾼 남편.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두 아내의 충격적인 대면. 30년 결혼 생활의 붕괴, 그리고 늦은 봄에 찾아온 연희의 새로운 살.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오늘 하루 엄청난 행운이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3개월 전이었어요. 박연희의 남편 서광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려졌죠. 사업 실패, 빚 보증,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압박감. 경찰은 그렇게 결론 내렸고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도 별로 없었어요. 빚쟁이들만 찾아와 연희에게 남편의 빚을 떠넘기려 했죠. 부인, 남편 빚은 부인이 갚아야 하는 거 아시죠?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죠.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딸 박소리와 아들 박준호를 키우며 힘들어도 웃으며 살았던 날들. 그런데 이제 남은 건 빚더미와 냉랭한 단칸방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살던 집에서 쫓겨났어요. 전세금은 이미 빚에 다 날아갔고 남은 건 낡은 옷가지와 몇 장의 사진뿐이었죠. 65살의 나이에 연희는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밀려났습니다. 방은 너무 좁았어요. 싱크대 옆에 이불을 깔면 거의 공간이 없었죠. 창문 밖으로는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이 보였습니다. 이곳이 이제 연희의 집이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 딸소리가 말했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위와 손녀가 있는데 어떻게 짐이 되겠어요. 아들 준호는 자기 생활도 빠듯한 형편이었죠. 연희는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대신 일을 구해야 했어요. 나이가 많아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손발은 성한 편이었죠. 가사 도우미 구함. 주 5일 근무 하루 5만 원. 동네 슈퍼 게시판에 붙어있던 전단지를 보고 연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중년의 여성 목소리였어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강남 쪽이에요. 대저택인데 주인분들이 까다롭지 않으세요. 청소랑 간단한 식사 준비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나이가 좀 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오히려 경험 많으신 분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일 오전 9시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렇게 첫 출근 날이 정해졌어요. 연희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집안일만 했죠. 그런데 이제는 남의 집에서 돈을 받고 일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낡은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거울을 보니 머리가 많이 휘어졌더군요. 주름도 깊어졌고요. 연희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죠. 젊은 직장인들 틈에 끼어 서 있는 연희는 괜히 초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두들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있었어요. 연희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들과 달리 연희는 남의 집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청담동역에서 내려 조용한 주택가를 걸었어요. 길 양쪽으로 높은 담장과 넓은 정원이 보이는 저택들이 늘어서 있었죠. 연희는 이런 동네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거든요. 이곳 사람들과 자신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어요. 주소를 확인하며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더 큰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하얀색 외벽의 넓은 정원, 그리고 고급스러운 현관문. 연희는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긴장되었지만 이제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가사 도우미로 오기로 한 박연희입니다. 아, 네. 잠시만요.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깔끔한 옷차림.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연희를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윤서령이에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연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어요.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깨끗한 인테리어. 연희는 이곳이 낯설었지만 일을 시작해야 했죠. 주로 청소랑 식사 준비 부탁드릴게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윤서령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희의 새로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아직 몰랐어요. 이 집에서 자신이 마주하게 될 진실을,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박연희는 윤서령이 알려준 대로 거실과 침실을 청소하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오래 살림을 해온 사람이라 손이 익숙했죠. 걸레질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창문을 닦았어요. 서령은 중간중간 확인하러 왔지만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연희 씨,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연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남의 집에서 일한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했으니 참아야 했죠. 점심때가 되자 서령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희 씨, 점심은 간단하게 드세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편하게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서령은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저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남편이 곧 들어올 텐데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드리라고 하세요. 남편이라는 말에 연희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령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연희는 혼자 남은 집안에서 청소를 마저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익숙한 목소리. 연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거든요. 그 목소리가 어딘가 낯익었어요.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죠. 너무나 잘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거실 쪽을 바라봤죠. 그리고 그 순간 연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남자. 그 남자는 서광민이었습니다. 연희의 남편. 아니, 죽은 줄 알았던 남편. 3개월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려진 그 사람. 장례식까지 치른 그 사람이 지금 멀쩡하게 서 있었어요. 연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죠. 광민도 연희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광민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어요. 서령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다급하게 입을 열었죠. 연희야, 조용히 해. 제발, 조용히 하라고. 당신, 살아있잖아. 연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광민은 황급히 다가와 연희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연희는 뒤로 물러섰어요. 광민의 손길이 닿는 것조차 싫었거든요. 설명할게. 일단 진정해. 진정하라고? 당신 장례식까지 치렀어. 소리랑 준호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광민은 창백한 얼굴로 연희를 바라봤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여보, 나 카드 두고 갔어.
윤서령의 목소리였어요. 광민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서령을 맞았죠. 그래, 어디 뒀더라? 거실 테이블에 있을 거야. 서령은 거실로 들어오며 연희를 봤습니다. 연희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서령이 웃으며 말했죠. 연희 씨, 남편이에요. 인사 나누셨어요? 아, 네. 연희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서령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어요. 서령은 카드를 집어들고 다시 현관으로 향했죠. 그럼 다녀올게. 여보, 저녁에 봐. 응, 조심해. 광민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완벽한 남편처럼. 서령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광민과 연희는 다시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연희야, 입 닥쳐. 연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광민은 할 말을 잃었어요. 연희는 천천히 광민에게 다가갔죠.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정이 있었어. 빚 때문에. 빚? 그래서 죽은 척하고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야? 저 여자랑? 연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광민은 다급하게 주변을 살폈어요. 목소리 좀 낮춰. 이웃들이 들으면 안 돼. 이웃?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연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광민은 자신의 처지가 들통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안중에도 없었죠. 연희는 주먹을 쥐었어요. 당장 광민을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저 여자랑은 언제부터였냐고. 3년 전부터. 3년? 연희는 비틀거렸습니다. 3년 전이면 광민이 사업한다며 바빠진 시기였어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그때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당신, 정말. 연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광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연희는 돌아섰습니다. 이 집에 더 있을 수 없었어요. 연희야, 기다려. 제발, 손대지 마. 연희는 광민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죠. 광민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연희는 무시했습니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가는 연희의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정원을 지나 대문 밖으로 나왔을 때 연희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대체 뭐야?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여자와 함께 고급 저택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연희와 아이들은 빚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가는데 광민은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던 거죠. 연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죠. 연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단칸방으로.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내내 연희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광민의 얼굴만 계속 떠올랐죠. 그리고 윤서령의 환한 미소도. 나는 뭐였을까? 35년이 뭐였을까? 연희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단칸방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누워 있었어요. 광민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죽은 줄 알았던 남편.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지키며 울었던 그날들. 딸소리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목 놓아 울던 모습. 아들 준호가 굳은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하던 모습.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연희는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죠. 광민은 살아있었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연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삶을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연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찬물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가야 해. 끝까지 확인해야 해. 연희는 그 집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윤서령에게 연락이 왔었거든요. 어제 갑자기 나간 것에 대해 걱정하는 문자였어요. 연희 씨, 어제 몸이 안 좋으셨나요? 괜찮으시면 오늘도 와주세요. 연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가겠다고요. 서령은 고맙다며 답했죠. 연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확인할 거예요. 광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여자와 어떤 관계인지 모두 봐야 했습니다. 청담동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서령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희 씨. 어제는 괜찮으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아이고,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서령은 여전히 친절했어요. 연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광민이 보이지 않았죠. 출근한 모양이었어요. 연희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어요. 광민과 서령의 관계,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는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죠. 오후가 되자 서령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희 씨,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남편이 일찍 들어온대요. 아, 네.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서령은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연희는 거실을 청소하는 척하며 부엌 쪽을 슬쩍 지켜봤습니다. 서령은 능숙하게 요리를 준비했죠. 고급 식재료들이 가득했어요. 한우, 신선한 야채, 비싼 와인까지. 저런 걸 먹고 살았구나. 연희는 씁쓸했습니다. 자신은 마트에서 할인하는 고기나 겨우 사 먹는데 광민은 이런 음식을 먹으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광민의 목소리였어요. 연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서령이 반갑게 현관으로 나갔어요. 어서 와요, 여보. 오늘 일찍 왔네? 응, 회의가 일찍 끝났어.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연희는 거실 구석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봤죠. 광민과 서령은 껴안으며 인사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배고프지? 곧 차려줄게. 고마워, 서령아. 광민은 서령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서령은 환하게 웃었죠.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광민이 연희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령이 준비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어요. 연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 있었어. 뭔데요? 다음 달에 이사로 승진할 것 같아. 정말요? 축하해요, 여보. 서령은 기뻐하며 광민의 손을 잡았어요. 광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무슨 소리예요? 여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아니야. 진심이야. 당신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거든. 예전. 그 말에 연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광민은 계속 말했어요. 가난하고 빚에 쪼들리고 매일 불안했어. 그런데 당신 만나고 나서는 다시 살 수 있었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지. 여보. 서령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연희는 식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가난하고 빚에 쪼들렸던 시절. 그건 연희와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힘겹게 살았던 그날들을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더 잘해줄게. 앞으로도 계속. 광민은 서령의 손에 입맞춤했습니다. 서령은 수줍게 웃었어요.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광민이 연희에게 했던 말들이었거든요. 결혼 초기에 가난했을 때
광민은 연희에게 똑같이 말했었어요. 당신 만나서 행복해. 앞으로도 잘할게. 그때는 진심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광민의 말은 그저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는 말. 아무 의미 없는 말. 연희 씨, 설거지 다 하셨어요? 서령의 목소리에 연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수고하셨어요. 네, 그럼. 연희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광민과 눈이 마주쳤어요. 광민은 순간 굳었지만 곧 시선을 피했죠. 연희는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광민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서령아, 이거 정말 맛있다. 당신 요리 솜씨가 날이 갈수록 늘어. 그래요? 다행이다. 행복한 부부의 대화였습니다. 연희는 문을 닫았어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죠.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대문을 나와 골목길을 걷는데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함께 산 남편. 그 남편이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연희는 없는 사람처럼, 죽은 사람처럼.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연희는 계속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단칸방에 돌아온 연희는 이불 위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내가 뭐였을까? 35년이 대체 뭐였을까? 광민에게 연희는 그저 과거였습니다. 지워버린 과거. 이제 광민의 현재는 윤서령이었고 미래도 서령이었죠. 연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희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어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연희는 그날 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무도 들을 수 없도록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그 집에 계속 출근했어요. 윤서령은 여전히 친절했고 광민은 연희를 피했죠. 두 사람은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서령이 오후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고 했어요. 연희 씨, 저 저녁에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남편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차려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서령은 예쁘게 차려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연희는 혼자 남았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광민이었습니다. 왔어. 광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래를 계속했죠. 광민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야, 말 걸지 마세요. 연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광민은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말했죠. 얘기 좀 하자. 제발. 할 얘기 없어요. 연희야, 나도 할 수 없었어. 진짜로. 연희는 빨래를 내려놓고 광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광민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어요. 하지만 연희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죠. 할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죽은 척했어요? 빚 때문이었어.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잖아.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 그래서요? 그래서 가족을 버린 거예요? 광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희는 다가가 광민 앞에 섰어요. 당신이 죽었다고 했을 때 소리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준호는 울지도 못했어요. 맞으라고 참으면서 장례 절차 다 처리했죠.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광민은 얼굴을 들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나도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다고. 도망치고 싶었어. 모든 게 싫었어.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우리한테서? 그게 아니라. 광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려고 컵을 꺼내는데 광민이 따라왔습니다. 연희야, 들어줘. 내 얘기 좀 들어줘. 들을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봤으니까. 뭘 봤는데? 당신이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 저 여자랑 얼마나 행복한지 다 봤어요. 연희는 컵을 내려놓으며 광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광민은 할 말을 잃었어요. 서령이한테 하는 말들, 예전에 나한테 했던 말이더라고요. 당신 만나서 행복하다, 앞으로 잘할게. 똑같더라고요. 연희야, 당신한테 나는 뭐였어요? 35년이 뭐였냐고요. 연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광민은 당황해서 주변을 살폈어요. 목소리 좀 낮춰. 이웃들 들으면. 이웃? 지금 그게 중요해요? 연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광민은 여전히 자기 체면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죠. 당신 정말 변했네요.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봐요. 아니야. 나는 언제부터였어요? 서령이랑은 언제부터 만났냐고요. 광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3년 전. 회사에서 만났어. 3년 전. 연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3년 전이면 광민이 새 사업을 시작한다며 집에 거의 안 들어올 때였죠. 그때 이미 서령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사업은 진짜였어. 근데 실패했고, 그래서 서령이한테 붙은 거예요? 광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서령이는 돈 많나 봐요. 이렇게 큰 집에 살고 당신한테 회사 이사 자리까지 만들어주고. 연희야, 오해야. 내가 능력으로 이룬 거야. 능력? 연희는 비웃었습니다. 죽은 척하고 신분 바꾼 게 능력이에요? 가족 버린 게 능력이라고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살 수가 없었다고. 광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연희는 고개를 들어 광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도 되는 거예요? 당신 빚은 누가 갚는데요? 우리가 갚아요. 소리랑 준호가 돈 모아서 빚 갚고 있어요. 당신 아버지 산소 관리비도 우리가 내고 있고요. 광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연희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여기서 편하게 사는데 우리는 지옥이에요. 나는 남의 집 부엌에서 일하고, 소리는 밤낮으로 일하고, 준호는 대학원 포기했어요. 등록금 없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광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연희를 바라봤죠. 하지만 연희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당신 눈물 안 믿어요. 그냥 들키기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야. 진심이야. 진심?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심이었으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겠죠. 보험금이라도 남기려고 죽은 척했다고요? 거짓말 마세요. 그냥 도망친 거예요. 책임지기 싫어서. 광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희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광민은 그저 도망치고 싶었던 거예요. 빚에서, 가난해서, 그리고 가족에게서. 연희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연희야, 기다려. 광민이 따라왔지만 연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죠. 제발 조용히 해줘. 서령이한테 말하지 마. 제발. 연희는 돌아봤어요. 광민은 애원하듯 연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차갑게 말했죠. 걱정 마세요. 말 안 할게요. 대신 당신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남남이에요. 연희야, 다신 말 걸지 마세요. 당신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연희는 문을 닫았습니다. 광민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지만 무시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연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연희의 마음속에서 광민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죽은 게 맞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영정 사진을 보며 울던 그날, 광민은 진짜로 죽은 거였죠.
지금 살아있는 건 서강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연희는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죠.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을 거였습니다. 광민의 얼굴도 윤서령의 미소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동안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광민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야 했습니다. 단칸방에 돌아온 연희는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그 중에서 혼인신고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35년 전에 작성한 서류였어요. 연희는 그 서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찢어버렸어요. 조각조각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죠. 이제 정말 끝이야. 연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공허할 뿐이었죠. 하지만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새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걸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그 집에 다시 가지 않았어요. 윤서령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죠. 결국 서령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연희 씨, 괜찮으세요? 걱정돼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연희는 답장을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서령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죠. 연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비였죠. 그 일주일 동안 연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광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이혼해야 해. 법적으로 남남이 되어야 했습니다. 광민은 이미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고 연희도 더 이상 그를 남편으로 생각할 수 없었어요. 3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낼 때가 온 거죠. 연희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았어요.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협의 이혼을 하시려면 배우자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서에 서명을 받아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연희는 이혼 합의서 양식을 받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천천히 작성했어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죠.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광민에게서 받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합의서를 다 작성하고 나자 이제 광민을 만나야 했습니다. 연희는 핸드폰을 꺼내 광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오전 10시 올림픽 공원 정문 앞에서 만나요. 꼭 나오세요.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나갈게. 연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광민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날이었죠.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빗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단단해야 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됐어요. 올림픽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9시 반이었습니다. 정문 앞 벤치에 앉아 광민을 기다렸어요. 공원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산책하는 노부부.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10시가 되자 광민이 나타났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모습이었죠. 주변을 경계하듯 두리번거리며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왔어. 앉으세요. 연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광민은 벤치에 앉았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광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일로 부른 거야? 이거요. 연희는 가방에서 이혼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광민에게 내밀었죠. 광민은 서류를 받아들고 펼쳐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혼 합의서? 네. 읽어보세요. 광민은 천천히 서류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고개를 들었죠. 연희야, 이건 서명하세요. 일주일 안에. 연희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연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광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봤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 35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그 35년이 당신한테는 아무 의미 없었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의미 있었으면 죽은 척하고 다른 여자랑 살았겠어요? 연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광민은 주변을 살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죠. 목소리 좀 낮춰. 또 그러네요. 남 눈치만 보고. 연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광민은 이혼 합의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위자료도 없고 재산 분할도 없네. 진짜 아무것도 안 받을 거야? 필요 없어요. 당신한테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연희야, 그냥 서명만 하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광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일주일.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충분해요. 생각할 시간 필요 없잖아요. 연희야, 나도 고민이 좀 있어. 서령이한테 어떻게 말할지. 서령이? 연희는 비웃었습니다. 지금 그 여자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연희는 광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일주일 안에 서명 안 하면 서령이한테 다 말할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할 거고요. 경찰? 광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험 사기죠. 죽은 척하고 보험금 타려고 했잖아요. 미수로 끝났지만 범죄는 범죄예요. 연희야, 제발. 제발. 당신이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매일 밤 울었어요. 아빠 보고 싶다고. 준우는 학교 그만두고 일했어요. 가족 먹여 살린다고. 나는 남의 집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당신 생각했어요. 죽었다고 믿었으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광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연희는 가방에서 펜을 꺼내 광민에게 내밀었습니다. 일주일이에요. 그때까지 서명해서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서령이한테 가서 다 말할 거예요. 당신 선택이에요. 연희야. 그리고요. 연희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 이제 남이에요. 연희는 돌아섰습니다. 광민이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공원 입구를 지나 큰 길로 나왔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연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끝이야. 진짜 끝이야. 마음이 후련하면서도 쓸쓸했습니다. 35년의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 게 허무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광민이 먼저 끝낸 거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연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있었죠. 연희도 이제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과거는 뒤에 두고요. 단칸방에 도착한 연희는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그 안에 광민이 서명을 할지 안 할지. 연희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어요. 서명을 안 하면 진짜로 서령에게 말할 거였으니까요. 각오는 했어. 뭐가 되든 상관없어.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좀 쉬어야 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일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연희의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들렸죠. 연희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광민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곧 사라졌어요.
이제 정말 남이야. 연희의 마음속에서 광민은 완전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광민에게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어요. 서명한 합의서도 오지 않았죠. 연희는 예상했습니다. 광민이 끝까지 버티려 할 거라고요. 하지만 연희도 각오는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 윤서령에게 모든 걸 말할 거였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연희 씨, 저 윤서령이에요. 서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랐어요. 왜 서령이 전화를 한 걸까요? 아, 네, 서령 씨.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제가 연희 씨 만나고 싶은데. 저를요? 네. 할 얘기가 있어서요. 부탁이에요. 서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청담역 근처 카페로 올게요. 제가 문자 보낼게요. 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연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서령이 왜 만나자고 한 걸까요? 혹시 광민이 말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연희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청담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서령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모든 걸 털어놔야 할까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한적한 곳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서령이 앉아 있었죠. 연희를 보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다가가 앉았어요. 오셨어요, 연희 씨. 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령은 커피를 주문했어요. 연희는 아메리카노를 시켰죠. 커피가 나오고 나서야 서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불러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연희 씨, 저 물어볼 게 있어요. 서령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죠. 서령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이거 연희 씨가 쓴 거 맞죠? 연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광민이 합의서를 서령에게 보여준 걸까요? 아니면 서령이 발견한 걸까요?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서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 남편이, 서광민이, 연희 씨 남편이었던 거죠? 네. 연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서령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 알았어요? 처음 그 집에 갔을 때요. 광민을 봤어요. 그때부터 서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알아요. 연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령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광민 씨가, 아니, 그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말했어요. 이혼했다고. 아내랑 헤어졌고 혼자라고. 그랬군요. 저도 이혼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바람피워서 헤어졌죠. 그래서 광민 씨 말을 믿었어요. 같은 처지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령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연희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서령도 피해자였던 거죠. 이틀 전에요. 광민 씨 서재를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이 합의서를. 서령은 이혼 합의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뭔지. 그런데 읽어보니까 연희 씨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광민 씨 본명도. 본명? 네. 제가 알던 이름은 가짜였어요. 본명은 서광민이더라고요. 연희는 놀랐습니다. 광민이 이름까지 바꿨던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했던 거죠.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서광민이라는 이름으로. 그랬더니 3개월 전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사업 실패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서령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제가 속았다는 걸. 그 사람이 죽은 척하고 도망친 거였다는 걸. 서령 씨, 연희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서령은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광민이 속인 거죠. 그래도 제가 광민 씨랑 만나는 바람에 연희 씨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연희는 서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우리 둘 다 광민한테 속은 거예요. 서령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희도 눈물이 났어요. 두 여자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죠. 카페 안에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서령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광민 씨한테 물어봤어요. 어제 뭐라고 하던가요? 변명만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다고, 빚 때문이었다고. 그리고 저한테 빌었어요. 헤어지지 말자고. 연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광민답더군요. 저는 말했어요. 이혼하자고. 이혼? 네. 저도 연희 씨처럼 이혼할 거예요. 그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요. 서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연희는 그녀를 똑바로 봤어요.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이미 한 번 이혼해봤으니까요. 두 번째도 할 수 있어요. 서령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 바보 아니에요. 집도 제 명이고 재산도 다 제 거예요. 광민 씨는 받아갈 게 없어요. 그랬군요. 연희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서령은 재산 피해를 입지 않을 거였어요. 연희 씨, 제가 도와줄 게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위자료라도 받으세요. 당신 권리예요. 필요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요.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령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봤어요. 연희 씨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저라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무너질 뻔했어요. 여러 번. 그래도 견디셨잖아요. 서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사세요, 연희 씨. 행복하세요. 서령 씨도요.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서령이 계산을 하려 했지만 연희가 말렸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괜찮아요. 이건 제가 할게요. 연희는 카운터로 갔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서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희 씨, 진짜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만나줘서요. 그리고 이해해줘서요. 서령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연희도 인사를 받았어요. 두 사람은 카페 밖으로 나왔죠.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서령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연희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30대 중반의 젊은 여자. 그녀도 앞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거였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연희가 그랬던 것처럼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서령을 만나길 잘했다고요.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서령도 피해자였어요. 둘 다 광민에게 속은 거였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연희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서령도 광민과 이혼한다고 했으니까요. 광민은 이제 혼자가 될 거였습니다. 모든 걸 잃게 되겠죠.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연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내일은 더 나을 거야. 연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우편함을 열었어요.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죠. 발신인은 서광민이었습니다. 연희는 봉투를 들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어요. 광민의 서명이 되어 있었죠. 연희는 서류를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깨끗한 서명이었어요. 망설임의 흔적도 없었죠. 그리고 편지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광민의 필체였어요. 연희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에게 합의서에 서명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더 이상 너를 붙잡지 않을게. 서령이랑도 끝났어. 그 집에서도 쫓겨났고
회사에서도 잘렸어. 모든 게 다 무너졌어. 지금 나는 고시원에 살고 있어. 너처럼 단칸방도 못 구했어. 미안해, 연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도망치고 싶었어. 책임지기 싫었어. 그래서 모든 걸 버렸어. 너도 아이들도. 이제야 후회해. 늦었지만 너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 같은 놈하고 35년을 살아줬잖아. 고마웠어. 진심으로. 소리랑 준호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빠가 잘못했다고. 용서는 못 받겠지만 그래도 전해줘. 앞으로 잘 살아. 행복해. 나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광민. 연희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허무할 뿐이었죠. 3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광민의 번호를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합의서 받았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광민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완전히, 영원히. 다음 날 연희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합의서를 제출했죠.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확인했습니다. 한 달 뒤에 이혼 확정 판결문 나와요. 감사합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공무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봤죠. 힘드셨죠? 네. 조금요. 앞으로 잘 사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오며 연희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한 달만 기다리면 법적으로도 남남이 돼요. 완전히 끝나는 거였죠.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딸소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여보세요, 엄마? 소리야, 시간 돼?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소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어요. 지금 갈게요, 엄마. 아니야, 엄마가 갈게. 거기서 보자. 네. 연희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소리의 집으로 가야 했어요. 아들 준호에게도 연락했죠. 둘을 한자리에 모아 말하려고요. 소리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때였습니다. 준호도 와 있었어요. 두 남매는 불안한 표정으로 연희를 맞았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소리가 물었습니다. 연희는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 아버지 얘기야. 아버지요?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어. 네. 두 남매는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연희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광민을 우연히 만난 것, 그가 다른 여자와 살고 있던 것, 이혼 절차를 밟은 것까지 모두 말했죠. 소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아버지. 모르겠어. 고시원에 산다고 했는데. 찾아가야죠. 따져야 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리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렇게 비겁할 수가 있어요? 우리 버리고 혼자 잘 살았다고요? 진정해, 얘들아. 연희는 두 아이를 진정시켰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 아버지랑 법적으로 이혼했어. 한 달 뒤면 확정돼. 엄마. 소리가 연희를 안았습니다. 준호도 다가와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연희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괜찮아. 엄마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아버지한테 연락할 거예요? 아니. 차단했어. 다신 만날 일 없을 거야. 연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셨어요, 엄마. 그런 사람하고는 끝내야죠. 그래. 준호는 여전히 화난 표정이었지만 참았습니다. 연희가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요. 뭐든지. 고마워, 준호야. 연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리도 엄마를 꼭 안았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민의 물건들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낡은 옷가지, 오래된 시계, 몇 권의 책. 연희는 하나하나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사진도 정리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가족 사진. 모두 상자에 넣어 창고에 보관했죠. 더 이상 꺼내볼 일은 없을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결혼 반지를 빼냈습니다. 오래돼서 색이 바랜 금반지였어요. 연희는 한참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35년 동안 낀 반지였죠. 이제 빼야지. 연희는 반지를 빼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다시는 꺼내지 않을 거였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나니 밤이 깊었어요. 연희는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연희의 가슴 속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였어요. 연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광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차단하기 전에 보낸 모양이었죠. 하지만 연희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삭제했어요. 더 이상 광민의 말은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연희는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할지. 아직 계획은 없었지만 천천히 찾아가면 될 거였습니다. 나는 박연이야. 이제 누구의 아내도 아니야.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았으니까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바람이었죠. 차갑고 매서웠지만 연희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테니까요. 연희의 봄은 아직 멀었지만 분명 올 거였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이 나온 날 연희는 동사무소에 갔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죠. 35년의 결혼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났습니다. 연희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부터 연희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며 걸어갔죠. 새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요양원이었어요.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었죠.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연희를 좋아했거든요. 연희 씨, 오늘도 왔네요. 네, 할머니. 밥 드셨어요? 먹었지. 근데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희도 함께 웃었어요. 이곳에서 일하며 연희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딸소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해요. 왜? 어디 아파? 아니요, 아기 나올 것 같아요.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리의 출산 예정일은 2주일 뒤였거든요. 연희는 황급히 요양원에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분만실 앞에는 사위와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는요? 안에 들어갔어요. 곧 나올 것 같대요.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연희는 분만실 문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소리가 무사하기를, 아기가 건강하기를.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으앙, 으앙. 연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도 울먹였고 사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간호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 아기예요. 소리는요? 산모도 괜찮아요. 곧 나올 거예요. 연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딸도 손녀도 무사했죠. 한참 뒤 소리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연희는 병실로 들어가 딸을 안았어요. 소리야, 고생했어. 엄마. 소리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연희는 손녀를 내려다봤죠. 빨갛고 작은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신기했습니다. 엄마 안아보세요. 내가? 네. 할머니잖아요.
연희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가벼웠어요. 따뜻했죠. 아기는 눈을 감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한참을 그렇게 손녀를 안고 있었어요. 새 생명이구나. 연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작은 아기가 앞으로 어떻게 자랄까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연희는 손녀의 작은 손을 만져봤어요. 보드랍고 따뜻했죠.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서연이요. 박서연. 서연이. 예쁜 이름이네. 연희는 손녀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할머니야. 잘 자라야 해. 건강하게. 아기는 작게 하품을 했어요. 연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죠. 며칠 뒤 소리가 퇴원했습니다. 연희는 소리의 집에서 산후조리를 도왔어요. 아기를 돌보고 딸을 챙기고 집안일을 했죠.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기를 재우고 난 뒤 연희는 거실에 앉았어요. 소리와 사위는 방에서 쉬고 있었고 준호는 퇴근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죠. 연희는 혼자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니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봄이었습니다. 완연한 봄. 연희는 문득 광민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고시원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론가 떠났을까요? 연희는 궁금하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죠. 이제 정말 남이야. 연희의 마음속에서 광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무덤덤할 뿐이었죠. 35년의 시간은 지나간 과거가 됐습니다. 며칠 뒤 연희는 다시 요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반겨줬어요. 연희 씨, 손녀 봤다며? 예뻐? 네, 할머니. 너무 예뻐요. 그것 참 좋겠네. 나도 손자 보고 싶은데. 할머니는 흐린 눈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다음에 제 손녀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래, 그래. 보고 싶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희도 웃었어요. 이 일이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위로하고 함께 웃는 일. 연희에게 필요한 일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연희는 할머니들 식사를 도왔습니다. 숟가락질이 어려운 할머니에게 밥을 떠먹여 드렸어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연희의 손을 꼭 잡았죠. 고마워요, 연희 씨. 아니에요, 할머니. 당연한 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로. 연희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말들이 연희에게 힘이 됐어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줬죠.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희는 슈퍼에 들렀습니다. 저녁장을 보려고요. 예전에는 혼자 먹을 반찬만 샀는데 요즘은 조금 더 사게 됐어요. 소리네 집에 가져다 줄 것도 있고 자신도 제대로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칸방에 도착해 짐을 내려놓고 연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죠. 연희는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살아있구나. 연희는 그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리였어요. 엄마, 서연이가 오늘 처음 웃었어요. 정말? 네. 막 웃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소리의 목소리는 들뜬 상태였습니다. 연희도 기뻤어요. 사진 찍었어? 네. 보낼게요. 잠시 뒤 사진이 왔습니다. 서연이가 방긋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작고 귀여운 웃음이었죠. 연희는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자라는구나. 새 생명이. 연희는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이혼 확정 판결문이 들어 있었죠. 연희는 그걸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연희는 판결문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더 이상 꺼내볼 일은 없을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할머니들은 잘 계실까요? 소리와 서연이는 건강할까요? 준호는 회사에서 잘 지낼까요? 연희의 머릿속에는 미래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가 아니었어요. 광민도, 배신도, 슬픔도 없었죠. 그저 앞으로 나아갈 일들 뿐이었습니다. 나는 박연이야. 연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아니야. 그냥 박연이. 소리의 엄마이고, 준호의 엄마이고, 서연이의 할머니야. 그리고 나 자신이야.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벚꽃 향기가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연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봄이 왔구나. 내 봄이. 박연희의 봄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늦었지만 분명한 봄이었어요. 앞으로 연희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거였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서요. 65살의 나이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박연희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였어요. 연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을 걷는 꿈이었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리와 준호, 그리고 작은 서연이가 함께였어요. 모두 웃고 있었죠. 연희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박연희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박연희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